때는 1988년. 당시 경남 삼천포 소재의 남양파출소에는 소장을 포함한 5명의 경찰관과 의경 1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3월 24일 밤, 그날 경찰 1명과 의경 1명은 관내를 순찰 중이었고, 자정부터 후방 근무를 하기로 한 김태직 순경은 파출소 근처에 있는 숙직실에서 쉬고 있었다. 파출소에는 당시 53세였던 장용업 경장이 홀로 근무 중이었는데, 밤 9시 40분경 20대의 젊은 남자가 파출소로 들어왔다. 밖에서 파출소 안쪽을 둘러보던 그는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안쪽으로 들어왔고, 무슨 일로 오셨냐는 장 경장의 물음에 대답하는 척 다가갔다. 그리고 그 순간 날카로운 흉기가 장 경장의 목을 찔렀다. 그가 미처 어떤 반항을 하기도 전에 범인은 장 경장의 급소를 공격했고, 평소 꾸준히 일을 도맡아 있던 성실한 경찰관이었던 장 경장은 책상 위에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잠시 후에 숙직실에 있던 김순경이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쓰러진 장 경장을 발견했다. 급박한 상황에서 김순경은 급히 장 경장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지만, 안타깝게도 장 경장은 병원으로 가는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다. 당시 장 경장이 지니고 있던 459경 권총이 사라졌는데, 실탄 5발과 탄창은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 한적한 시골의 작은 파출소에서 한밤중 홀로 근무하던 장 경장은 선량한 시민이라 생각했던 범인에 의해서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 현장에 남은 흔적은 270mm의 족적뿐이었고, 목격자도 범인을 특정할 어떠한 단서도 없었다. 그 당시에 파출소 내부는 물론이고 주변에 CCTV가 없었고, 경찰이 살해당한 사건으로 관내가 발칵 뒤집어졌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총기가 탈취된 것으로 보아 범인이 강도나 살인 등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봤는데, 장 경장과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거나 탈영병 또는 시대 배경상 간첩의 소행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당시 350여 명의 경찰력이 동원되어 외곽으로 통하는 도로를 완전히 차단한 뒤 검문 검색을 강화했다. 경찰은 장 경장에게 원한 관계가 있었는지 조사하던 중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했는데, 그는 삼천포 경찰서 경비과 소속의 21살 김의경이었다. 그는 일전에 장 경장과 함께 봉남 파출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김의경이 장 경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장 경장이 윗선에 보고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 일로 김의경은 15일 동안의 영창을 가게 되었는데, 그 후로 김의경은 장 경장에 대한 적대감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고 한다. 사건 당시 김의경은 15일간 정기 휴가 중이었는데, 수사를 이어가던 중 경찰에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다. 부산 시내버스 기사였던 42살 이진권 씨는 그날 밤 9시 50분경 삼천포에서 진주로 가는 버스를 운행 중이었는데, 남양파출소 앞에서 20대로 보이는 청년 1명을 태웠다는 것이다. 이 씨는 그렇게 태운 청년을 중간에 내려줬는데, 그 지점은 검문소를 100여 미터 앞둔 곳이라고 한다. 경찰은 김의경의 신병을 확보하여 조사했지만 그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확인되어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경찰은 인근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사건 현장 인근 야산을 수색했고, 당시 간첩의 소행이 아닐까 의심하여 근방의 어선 입출원까지 확인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사를 진행했다. 심지어 당시 보험 영업일을 하던 장 경장의 아내까지 의심을 받기도 했고, 공개 수배까지 했지만 80년대에 한밤중 시골 마을의 작은 파출소에서 일어난 경찰관 살해 사건은 끝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건 발생 9년 6개월 후 1997년 9월 11일 최창국이라는 사람이 경찰서로 찾아왔다. 자신이 10여 년 전에 남양파출소 경찰관 피살 사건의 범인이라며 자수를 했던 것이다. 범행 당시 최 씨의 나이는 25살이었고
사천 정동면 고음리에 살고 있던 그는 막 제대를 한 상태였다. 당시 그는 입대 전에 결혼하여 아내와 아들이 있었지만 저녁 후에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집주인에게 아들을 맡긴 채 집을 나간 상황이었다. 밀린 집세와 어린 아들, 그리고 지긋지긋한 가난. 최 씨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을 털기로 마음먹고 파출소에서 총기를 탈취할 계획을 세웠다. 그가 자수한 뒤에 사건을 진술하면서 범죄 계획 당시 깽단이 나오는 영화를 봤다고 했는데 자신의 팔에 붕대를 감고 그 안쪽에 흉기를 숨겨서 장 경장이 있던 파출소로 들어갔다고 한다. 범행을 철저히 계획했던 최 씨는 도움이 필요한 시민인 척 다가가서 흉기로 장 경장의 목을 찌른 뒤 총기를 빼앗아 달아났던 것이다. 그의 진술대로 범행 당시 사용한 칼은 그의 집에서, 탈취한 총기는 장전리 인근의 야산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이 최 씨에게 자수한 이유를 묻자 그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은행을 털기로 한 것도 그만두었고 그 후로도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일용직을 전전하며 불안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신분 노출의 두려움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떠돌아다닌 것으로 보았다. 그는 자수 당시 경남 사천읍 장전일동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범인은 반드시 자신의 사건 현장을 다시 찾는단 말처럼 사건이 발각될까 두려워 그곳을 떠나지 못한 것 같았다. 오랜 도피 생활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는 최 씨는 범행 이후 단 한 번도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으며 장 경장의 원혼이 나타나서 두려움에 떨었다고 말했다. 그는 잠을 자는 단 몇 시간 동안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깨어있는 동안에는 온갖 환청과 환영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점점 피폐해졌다고 했다. 그의 자수로 10여 년간 미제로 남았던 사건이 해결되었고 최 씨는 자수 이후에 오히려 담담하고 평온해 보이기까지 했다. 한편 그는 초반 진술에서 초등학교 동창과 함께 은행 강도를 계획하고 범행을 공모했다고 했는데 조사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밤마다 장 경장의 원혼에 시달리는 꿈을 꾸었고 자신의 자녀가 중학생이 되었으니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자수했다고 말했다는 최 씨. 하지만 그것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변명에 불과했다. 어리석은 범죄자의 계획 범죄로 27년간 성실하게 근무했던 모범 경찰이었던 장 경장은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일했던 파출소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고 말았다. 평소 가족을 끔찍이 아꼈다는 장 경장을 한순간에 떠나보낸 그의 가족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지. 정확한 형량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 씨가 자수한 것이 참작되어 무기징역이나 사형은 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라도 장영업 경장님께서 평온하시길, 그리고 유가족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 이 이야기는 내가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시절에 같이 근무하던 경찰에게서 전해들은 것이다. 때는 1988년 무렵, 군대를 전역한 뒤 힘들게 살아가던 어떤 남자가 있었다. 입대 전에 그와 결혼했던 아내는 남자의 전역을 2달 앞두고 어린 아들을 버려둔 채 집을 나갔고 남자는 아내를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 남자는 아들을 위해 홀로 생계를 책임지려 발벗고 나섰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고 월세마저 밀려서 쫓겨날 처지가 되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던 남자는 결국 범죄를 저지르기로 하는데 인근 파출소를 습격하여 권총을 빼앗아서 은행을 털기로 했다. 남자는 나름대로 단단히 준비를 마쳤고 굳은 결심 끝에 파출소의 근무 교대 시간을 노리고 있었다. 그 시간에는 파출소의 경찰이 단 1명뿐이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이다.
시간은 새벽 3시 무렵. 남자는 야간 순찰조가 복귀하기 몇 분 전에 쇠몽둥이를 감싼 책더미를 들고 파출소로 향했다. 남자는 머리를 써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홀로 파출소를 지키고 있는 경찰에게 가서 말을 걸었다. 저기 길 앞에 이런 책더미가 떨어져 있어서요. 누가 잃어버린 건 아닐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일단 이리 주시고 여기에 성함이랑 연락처 적어주세요. 예. 근데 이 시간에는 파출소에 아무도 없네요. 아, 이 시간에는 순찰을 나가서 사람이 없어요. 교대조가 곧 들어올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남자는 경찰관이 책더미로 시선을 돌린 사이 미리 준비해간 쇠몽둥이로 그의 머리를 있는 힘껏 내리쳤다. 경찰은 피를 흘리며 그대로 쓰러졌고 그 틈에 남자는 경찰의 허리춤에 있는 총을 빼앗았다. 그런데 거기서 아직 의식이 남아있던 경찰이 남자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자 겁이 났던 남자는 몽둥이로 경찰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남자가 계획한 대로 총을 빼앗는 데는 성공했지만 경찰은 끝내 숨을 거두었고 다음날 오전 동네 일대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 야심한 새벽에 괴한이 침입하여 경찰을 살해하고 총을 빼앗아갔다는 말이 퍼졌지만 남자는 어린 아들만을 생각하며 끝내 모른 척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CCTV니 과학수사니 그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라 가능한 일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남자는 그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히 인근의 은행 화장실로 숨어들었다. 그곳에서 은행이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모두 퇴근하고 돌아가면 슬쩍 나와서 돈을 가져갈 심산이었는데 그의 계획은 뜻밖의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다. 은행 건물을 순찰하던 경비가 화장실 문을 밖에서 잠궈버린 것이다. 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버렸고 남자는 화장실 변기칸에 앉아서 이곳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남자 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고 남자가 용기를 내서 문을 살짝 열어보니 의문의 사내가 세면대 앞에 서서 정신없이 세수를 하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사내의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는 그 피를 씻어내기 위해 얼굴 쪽을 연신물로 헹궈내고 있었다. 잠시 후 사내가 고개를 들면서 그 얼굴이 거울에 비쳤고 그걸 본 남자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바로 얼마 전 처참히 죽은 그 경찰관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겨우 은행 건물을 빠져나왔고 그때부터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남자는 죽은 경찰에게서 빼앗은 권총을 인근 야산에 묻어버린 후 아들과 함께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목욕탕 세신사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왜 그랬어? 왜? 남자는 밤마다 죽은 경찰관이 나타나는 꿈을 꾸었고 홀로 목욕탕에 남아서 뒷정리를 할 때면 온통 피범벅이 된 경찰관이 욕탕 속에 서 있는 그런 환영까지 보게 되었다. 남자는 잠을 자는 단 몇 시간 동안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깨어있는 동안에는 온갖 환청과 환영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점점 피폐해져 갔다. 결국 세신사 일마저 그만둔 그 남자는 사촌형의 도움으로 그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는데 그러는 사이 하나뿐인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다. 남자는 아들을 보며 다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고 사촌형의 도움으로 어느 빌딩에 경비 일을 하게 되었다. 일은 생각보다 남자의 적성에 잘 맞았으며 근무 환경도 안정적이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남자를 짓누르던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거기서! 남자는 여전히 죽은 경찰관의 환영과 환청에 시달렸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수할 용기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의 아들이 언제부턴가 점점 말라가더니 하루는 초췌한 얼굴로 대뜸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한다. 아버지, 실은 몇 달 전부터 계속 같은 꿈을 꿔요. 꿈에 피투성이가 된 경찰 아저씨가 나타나서 저를 자꾸 쫓아온다고요. 너희 아버지 어디 있어? 네 아버지 어디 있냐고? 죽은 경찰의 원혼이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나타났던 것이다. 이를 알게 된 남자는 크게 좌절했고 아들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날 밤 꿈에 또다시 죽은 경찰을 보게 되었다. 너도 똑같이 당해봐. 꿈에 나타난 죽은 경찰의 원혼은 남자가 일하는 건물 빌딩 옥상으로 그의 아들을 데려갔고 어린 아들을 건물 아래쪽으로 그대로 밀어버렸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남자는 결국 자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자신이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지 무려 수년이 지난 후였다. 인간은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또한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사건은 얼마 전 김복준 교수님의 유튜브에도 소개되었는데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건을 겪은 것은 1993년도. 현재 나이 부르기 한참 넘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 겪었던 일입니다. 혹시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던 대전 엑스포를 기억하시나요? 아마 제 동년배라면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겁니다. 국내에서 꽤 떠들썩하게 행사를 했었고 지금의 놀이동산처럼 수학여행 장소로 각광을 받았었죠.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2박 3일의 수학여행 일정으로 대전 엑스포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때의 사진을 살펴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게 촌스럽지만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 그만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중 제법 싸움을 잘하던 대식이, 빼빼 말라가지고는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던 세호, 그리고 저까지 우리 셋은 그곳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오는 길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본래 수학여행용으로 대절한 버스가 집 근처인 안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지만 그날따라 워낙 길이 막혀 운행을 멈춘 것입니다. 선생님은 우리를 그나마 가까운 중앙역에 내려주시고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그 맘때 애들이 다 그렇듯이 저와 두 친구는 곧장 집에 돌아갈 생각이라곤 없었습니다. 어디서 뭐라도 하면서 더 놀다가 다만 저녁 때까지만이라도 시간을 때워볼 심산이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을 뭘 할까 고민하던 그때 덩치가 큰 탓인지 식탐이 많던 대식이의 눈에 떡볶이를 파는 포장마차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우리 셋 모두 접시 위에 밀떡을 찌르는 처지가 되었죠. 그런데 그 순간 포장마차에서 시시덕거리던 저희의 뒤편으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저희가 세워두었던 짐가방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넘어져 계신 겁니다. 아마도 저희 짐가방에 걸려서 넘어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이고, 나 죽는다.
놀란 저와 친구들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지만 할아버지는 대답도 한마디 없이 계속 앓는 소리만 내셨습니다. 결국 저희는 먹던 것도 내버려 두고는 할아버지를 근처에 있던 벤치로 모셔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할아버지는 저희가 묻는 말에 거의 대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일이야 어찌됐건 저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에 후처리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가족들의 연락처도 사시는 곳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의 팔다리를 10분 넘게 주무르면서 알아낸 것이라곤 그분이 혼자 사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적지도 않은 나이신데다 지팡이까지 짚고 다니실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신데 이런 상황에 연락할 사람 하나 없다는 게 좀 이상했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 가버릴 순 없었죠. 대식이는 잠시 저를 따로 불러내서 혹시 아픈 척을 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자해공갈이 아니냐고 했지만 시대가 시대였습니다. CCTV는커녕 블랙박스조차 보편적으로 퍼져있던 때가 아니었으니 본 사람이 없다면 꼼짝없이 저희 책임이었죠. 사실 그보다도 저를 당황하게 했던 것은 할아버지의 팔다리였습니다. 아프다고 계속 주물러 달라셔서 땀이 나도록 손을 움직이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금방이라도 손을 떼고 싶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빼빼 말라서 무슨 나무 토막을 주무르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깨를 좀 주물러 보셨나요? 노인분들은 피부에 탄력이 없어서 안마를 하면 피부가 미끄러지듯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할아버지의 팔다리엔 그런 감촉조차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바위를 주무르는 편이 더 생동감 있을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이었죠. 시계를 보니 시간은 벌써 밤 9시를 넘긴 시간.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생들로 그득하던 역 광장에도 슬슬 인기척이 적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할아버지를 달래드리면서도 점점 초조함에 불안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묻는 말에 대답은커녕 계속 앓는 소리뿐이었고 그렇다고 우리끼리 가버리자니 차마 못할 노릇이었죠.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전 우리가 먹었던 떡볶이 포장마차의 주인이었어요. 20, 30대쯤으로 보이는 형은 보다못해 나선 건지 우리를 밀쳐내고 할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건넸습니다. 집이 어디시냐? 다른 가족들 연락처는 없냐? 하고요. 우리는 뒤에서 이미 질문해 봤다고 속삭였지만 놀랍게도 할아버지의 입에서 주소 비슷한 것이 떨어졌습니다. 기가 막힐 지경이었죠. 우리가 아무리 달래고 난리를 피워도 한마디도 않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다니. 포장마차 형은 그것도 모자라 직접 택시까지 불러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불러준 주소는 뜻밖에도 꽤 거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역을 지나고 교회를 벗어나 택시는 아예 산속의 외길을 달렸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가 사는 곳이 혹시 산중 깊은 곳에 오두막이라도 되나 싶었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단순히 산 사이의 길을 지나 다른 교회지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아파트였습니다. 단지를 이루긴커녕 층고가 작은 건물 하나뿐인 잘 쳐줘봐야 복도식 오피스텔 정도였죠. 넋이 빠져있던 곳도 잠시 우리는 곧 택시에서 내려섰습니다. 이런 주소도 모를 곳에서 새로 택시를 잡을 순 없으니 기사님께는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중 가장 힘이 좋은 대식이가 할아버지를 업었죠. 할아버지의 집은 아파트의 7층.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고요한 복도를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집 문 앞에서도 기어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들긴 했는데 도무지 잠금새에 꽂아 넣질 못하시는 겁니다. 눈이 나쁜 어르신들이 바늘에 실을 꿰듯이 열쇠는 계속 구멍을 빗나갔습니다. 그게 벌써 3분. 안 그래도 늦었다 싶은 기분에 초조해졌던 제가 할아버지 대신 열쇠를 꽂아 드리려고 손을 내밀었죠. 그리고 그때 안 돼!
아까 전까지만 해도 가죽 피리처럼 얇고 떨리는 톤으로 앓기만 하던 할아버지의 입에서 기괴한 고함이 터졌습니다. 눈을 부릅뜬 할아버지는 곧 눈꼬리를 찢어버릴 것처럼 충혈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문은 내가 열어야 돼. 저도 친구들도 당황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비밀번호를 쳐서 들어가는 문도 아니고 그깟 열쇠 누가 꽂든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죠. 결국 누구도 돕지 못한 채 몇 분이 더 지나고 한참 동안 실랑이 하던 할아버지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코끝에 맺혀있던 땀이 단숨에 차게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마와 뺨의 습기가 에어컨 바람이라도 맞은 것처럼 격렬하게 오한을 일으켰어요. 냉기였습니다. 대전 엑스포가 열렸던 때는 무더운 한여름. 열대야가 심해 집 밖 골목에서 돗자리를 펴고 자는 사람이 있던 때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집안에서는 냉동 창고처럼 한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더위를 먹고 착각했나 싶어 뒤를 바라보니 나보다 뒤에 복도에서 기다리던 친구들도 오싹한지 팔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할아버지의 말은 사실이었는지 그 추운 집안에는 불빛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까만 어둠 사이에서 오직 창틈새로 들어온 달빛만이 희미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죠. 그리고 그걸 보니 어쩐지 속이 좀 짠해졌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할아버지는 연세도 연세거니와 지팡이까지 짚고 다니실 정도로 몸이 약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나이에 돌봐줄 아내도 보살필 자식도 없이 혼자 사신다니 좀 전까지 손끝을 차게 시키던 초조함 대신 어차피 늦은 김에 끝까지 부축해 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할아버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넘어진 후유증인지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서도 한사코 재파를 거절하곤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셨죠. 그래, 그냥 그런 분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얌전히 팔을 내렸죠. 그리고 그즈음 어둠에 익숙해진 제 눈이 캄캄하던 폐광 같던 방안을 식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그 시절 흔하던 나무무늬 장판이 깔린 집에는 가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보이는 건 창가 근처에 조금뿐이었지만 사막처럼 휑하다는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 때문일까 싶었지만 그곳과는 또 다른 느낌. 그러다 문득 창가 바로 아래의 한 지점에 제 시선이 꽂혔습니다. 액자였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하게 작고 네모난 그 액자 속에는 그림인지 사진인지 몰라도 어떤 사람의 초상이 떠올라 있었죠. 안 그래도 어두운 방안, 거기다 달빛이 바로 위에서 쬐고 있으니 이목구비는 전혀 구분이 가질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할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거기까지 분별한 저는 곧바로 고개를 바닥으로 쳐박았습니다. 팔꿈치 뒤편부터 쭉 솟은 소름이 집안에서 쏟아지는 냉기를 받아 아플 정도로 피부를 당겼습니다. 예감이라기보단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 보면 안 될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확신이요. 야, 왜 그래? 저기... 제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란 친구가 말을 걸자 저는 손끝만 간신히 움직여 집안을 가리켰습니다. 별 희한한 놈 다 본다는 듯이 제 뒤에 다가온 친구들이 제가 가리킨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죠. 아주 잠깐 둘의 시선이 창가 아래로 향하고 등 뒤에서 조금씩 물러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친구들도 말없이 집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질이 경보가 되고 경보가 달리기가 됐어요. 우리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입을 꾹 다문 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채였습니다. 누가 타지도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건만 엘리베이터는 몇 층 멈춰서고 있었거든요. 거의 울 것 같은 얼굴의 세호가
그때마다 반쯤 헐떡거리며 닫힌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파트에서 나오고 나서야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택시로 내달렸습니다. 기사님은 고요하던 가운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우리를 보며 대체 왜 그러냐고 하셨지만 대답할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보다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도 알 수가 없었죠. 우린 그저 곧장 역으로 가달라고만 부탁드렸습니다. 누구도 아까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본 게 뭔지 서로 공유하고 나면 차마 지금처럼 모른 척 할 수조차 없을 거라는 암묵적인 협의가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역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말없이 서로 갈라졌습니다. 집 방향이 다른 대호가 먼저 자리를 뜨고 저와 세호가 집을 향해 걸었죠. 미묘하게 거리를 두고 고개는 푹 숙인 채 하염없이 다리만 움직였습니다. 횡단보도의 빨간불이 얼른 파란불로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걸음을 내디뎠죠. 순간 제 앞을 택시 한 대가 미친 듯한 속도로 지나쳤습니다. 아마 지나치던 택시와 저 사이에 볼펜 한 자루도 끼워 넣지 못할 만큼 아주 가까이에서요. 놀란 제가 엉덩방아를 찌은 채 옆을 바라보자 택시 운전석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쪽을 똑바로 노려보는 채 속도도 줄이지 않고 계속 도로를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설마 지금 저게 나한테 칠 뻔하지 않았냐고 화내고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속에서 욕지거리가 쏟아졌습니다. 아니, 횡단보도 파란불에 속도도 줄이지 않고 달려든 주제에 사람을 칠 뻔했다고 눈을 저딴 식으로 뜨다니. 저녁 내내 겁에 질렸던 것도 있고 마구 쌍욕을 뱉었죠. 그런데 야, 너 왜 그래? 아니 저 미친년이 지가 운전 역같이 해놓고 나한테 성질이잖아. 미친년? 누구? 택시 운전하던 여자 말이야. 무슨 여자? 세호가 겁먹은 듯이 반문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열이 올라 지금 저기 앞에 지나가는 택시에 머리 휘날리는 거 안 보이냐고 그렇게 쏘아붙였죠. 그러나 세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고개를 내밀고 운전을 하고 있으면 종이 한 장 차이로 지나가는 와중에 저와 부딪히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속도를 밟아대는 와중에 어떻게 똑바로 뒤를 바라본 채 고개를 내밀 수가 있을까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다리에 또다시 힘이 풀렸습니다. 친구를 먼저 보낸 채 버스에 간신히 올라타 돌아오는 와중에도 소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눈밑이 시큰거리지도 않았는데 울음이 터졌습니다. 사람이 공포에 질려서 이성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그때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울면서 들어오는 저를 걱정하던 가족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역시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한여름 땡볕 아래서도 소름이 돋습니다. 제가 그때 보았던 할아버지는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제가 할아버지를 도왔던 까닭에 죽는 것만은 면한 건지 아니면 할아버지를 도운 사실 자체가 그 끔찍한 경험의 원흉이었던 건지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 그 일을 떠올리는 것조차 두려워서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도 그날의 일이 가끔 저를 괴롭게 합니다. 장귀, 즉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의 넋은 순 우리말로 홍살이나 가문글기라고 합니다. 이들은 죽은 순간부터 자신을 죽인 호랑이에게부터 희생자, 특히 자신의 가족들의 위치를 일러주고 보수를 피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전설을 의미하는 위호착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요소죠. 이로 인해 호환을 당한 집과는 혼례를 맺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창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물귀신과 비슷한데
호랑이의 노예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 자기 말고 다른 희생자를 적극적으로 노린다는 것입니다. 사연자분께서 겪은 일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자 귀신의 종노릇을 하던 할아버지가 자기 대신 방 안에 들여놓을 희생자를 물색하다가 사연자분과 얽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을 도와주려던 학생들에게 마지막 티끌같이 남아있던 인정을 베푼 것이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문을 본인이 열지 않고 사연자분이 열게 뒀다면, 그래서 다만 아주 조금이라도 빠르게 그 아파트에서 벗어났다면 코끝을 스치며 지나갔던 택시의 궤도에 사연자분이 걸려들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쌈무이님. 11년 전이었던 20살에 귀친소와 팔적 귀신을 통해 쌈무이 유튜브에 입문한 31살의 구독자입니다. 이제 31가 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경험을 하거나 꿈을 꾸는 일이 많았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제 이야기를 제보해볼까 하다가 이제야 제가 겪은 경험담 몇 가지를 제보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비 오는 날. 제 나이 12살 초등학생 시절, 경기도 이천시의 한 시골 마을에 살던 때 일입니다. 농가밭 그리고 아주 작은 초등학교 하나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저희 가족은 할머니 댁과 도보로 불과 5분 정도의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댁에는 제 사촌 형제들도 함께 살고 있었고,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던 저희들은 자주 몰려다니며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당연히 평소에도 할머니 댁과 저희 집을 자주 왕래하며 같이 놀았었죠. 그런데 어느 여름, 저는 굉장히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 저는 사촌형과 놀기 위해서 할머니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날은 비가 유난히 많이 내렸습니다. 다니는 사람 하나 없는 길은 비 때문인지 어두침침했고, 우산을 쓰고 있는데도 옷을 적시는 비 때문에 뭔가 을씨년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할 때쯤에는 거의 비 맞은 생쥐처럼 온몸이 홀딱 젖었죠. 할머니 댁에 들어가자 안에는 할머니와 사촌형이 있었는데 절 보자마자 아주 놀랐을 정도로 말입니다. 뭐야? 왜 이렇게 다 젖었어? 아, 밖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우산을 써도 젖더라고. 사촌형의 질문에 물기를 털어내는데 문득 앞을 바라보니 형과 할머니가 절 아주 이상한 눈빛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니 할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입을 여셨습니다.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니? 비는 무슨 비? 해가 저리 쨍쨍한데. 아니에요, 할머니. 지금 비 오는데? 저는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 할머니의 말에 바깥쪽을 가리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도 말문이 막혔어요. 창밖의 날씨는 더없이 맑았거든요. 쨍할 정도로 파란 하늘에 여름 햇볕이 따갑게 내리꽂히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거의 샤워하듯 맞았던 비는 먹구름채로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다음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허약하더라 하시며 넘기셨지만 사촌형은 저를 그냥 거짓말쟁이, 관심병자 취급하더군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저는 더 이상 놀 기분도 들지 않았어요. 비를 실컷 얻어맞았더니 몸도 너무 무겁고 나른했고요. 결국 저는 기껏 놀러 가서는 1시간쯤 낮잠만 한숨 자고는 곧장 다시 저희 집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창밖의 날씨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듯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정말 찌는 듯이 더웠습니다. 시골의 여름볕이 보통 그렇듯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낮잠을 자는 동안 그럭저럭 말랐던 옷이 순식간에 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더위를 이기지 못해 헐떡거리던 제가 고개를 돌리자 비 오던 때에는
아무도 나다니지 않던 길의 좌우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나와서 받치며 논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땐 어머니가 저를 맞아주셨어요. 할머니와 사촌형이 그랬듯이 놀란 것 같은 얼굴로요. 어머, 너 왜 이렇게 젖었어? 우산은? 밖에 해 완전 쨍쨍해. 너무 더워서 땀이 젖은 거야. 하지만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당황한 듯 언성을 높여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 그리고 밖을 봤을 때 저는 아까 할머니 댁에서 느꼈던 현기증을 다시 한번 몸이 저리도록 실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온몸을 불태우듯 쨍쨍하던 하늘에서는 구멍이라도 뚫린 듯이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날 저는 귀신에 홀리기라도 한 것일까요? 누구도 믿지 않아 농담처럼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까지도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빨간 옷의 여자. 이번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18살쯤이었던 것 같네요. 당시 저는 평소에 악몽을 꾸거나 가위 눌림을 정말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루는 잠을 자다가 늘 그렇듯 지긋지긋한 가위에 눌렸는데 사실 평소 가위에 눌릴 때에는 무언가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행여나 보이더라도 굉장히 흐릿하게 보였고요. 하지만 그날은 굉장히 뚜렷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기름기에 떡지고 산발한 검은 머리, 새빨간 원피스를 입은 창백하고 일그러진 얼굴의 여자가요. 여자는 마치 뼈를 마주대고 문대는 것 같은 불길한 탁음을 쏟아내며 제 머리맡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가위 눌림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생생한 그 생김새 때문에 저는 보통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공포감에 정말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여자는 기괴한 동작으로 천천히 움직이더니 저의 왼쪽 팔을 잡고는 미친 듯이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쉰 듯이 틀어막힌 목구멍에서 소리는 나오지 않고 몸은 마비가 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죠. 짐짝처럼 질질 몸뚱이가 끌려가는 와중에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선명한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기 위해 저릿하게 굳은 온몸에 힘을 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제가 계속해서 버티자 그 소름 돋는 소리를 괴성처럼 내지르며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더욱더 세게 저를 끌어당겼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통나무 같은 몸을 바닥에 밀착시키며 시간을 끄는 저와 이제는 숫제 짐승처럼 울부짖는 여자. 그 기묘한 힘겨루기가 계속되던 어느 순간 웬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만 가자. 벽을 물처럼 통과해 들어온 것은 검은 장포를 길게 늘어뜨린 창백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봐도 저승사자라고 밖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생김새였죠. 사실 그가 나타난 것이 제게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차마 글로 옮겨 적을 수 없을 뿐 남자는 제 왼팔을 끌어당기는 여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생김새를 하고 있었거든요. 난 죽었다. 다 끝이다. 그런 생각이 머리를 온통 가득 메웠습니다. 제 몸을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기분에 사지가 뻣뻣하게 굳어있는 와중에도 눈물이 주르르 뺨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남자는 다시 한번 가자고 말하더니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건 제 이름이 아니었어요. 남자가 데리러 온 것은 제가 아니라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 쪽이었습니다. 여자는 반항도 하지 못한 채 남자의 손에 붙들려 사라져버렸죠. 그제야 온몸을 짓누르고 있던 마비에서 벗어난 저는 곧장 트인 목구멍으로 그동안 참아오던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신 어머니께 죽도록 혼이 났죠.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악몽 꾸고 귀신 타령이냐. 이 오밤중에 소리를 질러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느냐면서요. 솔직히 말하자면 18 나이가 부끄럽게도 이불에 실금까지 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께 정말 미친 듯이 혼이 나면서도 그리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정말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무서웠으니까요. 차라리 어머니께 혼나는 편이 훨씬 나았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이런 저의 말을 절대 믿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다 꿈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저는 제 왼팔에 새겨진 선명한 피멍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붙들었던 것처럼 아직 붉은기도 가시지 않은 그 멍은 지난밤 제 왼팔을 미친 듯이 끌어당기던 여자의 손이 붙들었던 곳에 새겨져 있었어요. 정말 어머니의 말대로 꿈이었을 뿐일까요? 그렇다면 그 손자국 모양의 피멍은 제가 뭐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 누구누구야. 이번 경험은 아주 짧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아주 반갑게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저는 어련히 친구나 지인인 줄 알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거짓말처럼 튀어나와 제 코앞을 스쳤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골목길을 지나치다가 때마침 지나가던 차량과 추돌하고는 새총의 탄원처럼 저를 스쳐 지나간 거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를 불러세우지 않았더라면 저는 날아온 오토바이에 무슨 꼴이 되었을지 짐작도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정작 저를 불러세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들려왔던 제 뒤편은 물론이고 사방을 둘러봐도 제 이름을 불렀을 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저를 불렀던 목소리는 위험을 경고하는 듯 다급하기는커녕 굉장히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딱 한 걸음 차이로 저를 살렸던 그 목소리의 주인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채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마도 예지몽? 보통 꿈이라는 것은 항상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꿈도 없는 잠을 잔다는 표현처럼 말도 못하게 피곤하거나 육체적으로 지쳤을 때에는 전원이 꺼지듯이 완전히 잠들어 버리게 되죠. 또 사람에 따라서는 꿈을 꾸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고요. 바로 저희 어머니가 이런 경우입니다. 꿈이라는 걸 전혀 꾸지 않는 분이시죠. 그리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를 도통 이해 못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던 악몽도 그렇고 저는 잠을 자면 항상 꿈을 꾸는 편이거든요. 어렸을 때에는 악몽을 정말 많이 꿨습니다. 귀신이 나오는 꿈은 예사로 꾸었고 가위를 눌리는 일도 다반사였죠. 저희 어머니는 이런 제 꿈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주 질색팔색을 하셨어요. 언젠가부터는 들은 척도 안 하시는 수준이었고요. 물론 나이를 먹은 지금은 옛날처럼 항상 그런 꿈을 꾸진 않지만 정말 아주 가끔은 예지몽 비스무리한 걸 꾸곤 합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자취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입니다. 늘 그렇듯 잠에 들었던 저는 자연스럽게 꿈을 꿨습니다. 그건 아주 생생하고 실감나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생생히 기억날 만큼요. 꿈속에서 저희 어머니는 운전을 하고 계셨고 그 조수석에는 누나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마치 드라마의 카메라처럼 3인칭 시점에서 보고 있었고요. 차량의 뒷좌석에는 장바구니가 있었으니 짐작컨대 아마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고 있었던 차는 초록불이 들어오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10년 무사고 경력이 무색하지 않게 아주 방어적인 운전이었죠. 하지만 그 안전주의 운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날듯이 달려든 차량이 어머니와 누나가 타고 있던 차를 옆면에서 거칠게 들이받았습니다. 종이장처럼 찢겨진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단숨에 숨이 끊어졌고요. 꿈속이었지만 가슴이 뜯겨나갈 것 같은 고통과 슬픔이 가슴을 저면했습니다. 어느샌가 3인칭 시점에서 벗어난 저는 사고 현장 앞에서 오열했고 얼마 못 가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저는 너무나도 생생한 꿈에 불안해진 나머지 아침이 밝자마자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간밤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하며 운전을 만류했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어머니의 짜증이었습니다. 이제 성인식이나 된 놈이 나이값 못하고 또 꿈타령을 한다며 타박을 하셨죠.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니와 누나는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저녁에 퇴근 후에 장을 보고 함께 돌아가던 어머니와 누나는 신호등 앞에서 잠시 기다렸다가 천천히 출발을 했다는데 그때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를 하던 차량이 추돌하게 된 것이었죠. 그 차는 음주운전이었던 데다가 교차로를 넘어가는 수준으로 도로를 횡단한 까닭에 상대측 과실 100%의 사고였죠. 다행히 꿈과 다르게 어머니와 누나는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병원 신세는 피할 수가 없었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머니께선 제 꿈을 인정하시게 되었죠. 그로부터 1년 후 이번에 저는 친구가 운전 중에 어린아이를 차로 깔아뭉개는 꿈을 꾸었는데 이 꿈 역시 굉장히 생생했고 대단히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며칠 후 새벽 운전 중에 아주 어린 새끼 고라니를 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도 저는 사촌형의 이혼, 친구 집에 도둑이 드는 일 등 꿈으로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다행히 앞선 일들이 그렇듯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꿈에서 보았던 일들보다 훨씬 규모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꿈을 꾸는 저로서는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어쨌건 제 꿈에서만큼은 규모가 줄어들지도 않은 참사를 몇 번씩이나 봐야만 했으니까요. 다행히 지금은 1년 이상을 그런 꿈을 꾸지 않고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 폐가 체험. 지금은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지만 전 앞선 이야기에서 말했듯 초등학생 시절까지는 경기도 이천의 한 시골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곳은 시골 마을답게 딱히 새 거라고는 무엇도 없는 곳이었어요. 집들은 하나같이 낡고 오래된 데다가 간혹 컨테이너를 이어붙여 개조한 불법 건축물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을의 초등학교 근처에는 오래된 3층짜리 석조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딱히 사는 사람도 없는 빈집이었는데 평소에는 그 집에 딱히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던 초등학생 시절의 어느 날 제가 그 집에 갈 일이 생기고 맙니다. 조금 상투적인 이야기지만 바로 담력 시험이었습니다. 일의 시작은 저보다 한두 살쯤 어렸던 학교 동생 A의 제안이었습니다. 저 폐가에 들어가 보자. 설마 다들 무섭냐? 밤도 아니고 낮에 뭐가 무섭냐? 아마 처음에는 본인 친구에게만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막상 거절을 당하자 주변 형들에게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아마 정작 본인도 혼자 들어갈 깜냥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거의 시비를 거는 듯한 어조가 되고 보니 형의 입장이었던 저도 엉덩이를 뺄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결국 학교 중이던 학생들 몇몇이 뭉쳐 그 석조저택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최초로 이야기를 꺼냈던 A와 그 친구 3명, 놈들보다 형인 저와 제 친구 2, 거기에 저와 어울려 다니던 사촌형과 그 친구까지 총 9명의 대인원이었죠. 하지만 정작 석조 건물에 들어갔던 것은 저, 그리고 A와 그의 친구, 그리고 사촌형의 친구까지 총 6명 뿐이었습니다. 사촌형과 제 친구들은 괜히 겁을 먹고는 밖에서 망을 보며 기다린다고만 했죠. 우리의 목표는 3층까지 올라가서 창문 밖으로 인사하고 나오기였습니다. 건물에 들어가자 홀처럼 보이는 큰 거실이 펼쳐져 있었고
그리고 그 좌우로 크고 작은 방 2개와 부엌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집치고는 제법 깨끗했던 것 같습니다. 안방문에는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기엔 꽤 무서운 그림 하나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달마도였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는 1층에서 별일은 없었습니다. A를 따라온 동생들 중에 2명이 호기를 부린답시고 방구석에 소변을 누웠던 것이 유일한 특이점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2층. 본격적으로 생활을 했던 층인지 몇 개나 되는 방이 줄지어 늘어선 곳이었습니다. 탐험하는 기분으로 살펴본 방 안에는 낡고 하얀 옷장과 푹 꺼진 침대 매트리스 정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제게는 좀 오싹했습니다. 당시까지 살아온 12년의 삶을 통틀어서 침대라는 것을 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낡고 먼지를 덮어쓰긴 했어도 오칠을 한 검은색 자개장이 아니라 흰색의 깔끔한 옷장도 처음이었고요. 괜시리 낯설고 이질적인 기분에 더 괴례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3층에는 1층에 비해 많이 좁다란 거실과 작은 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심지어 2층의 방과는 달리 그 방은 아예 텅 비어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상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건물은 밖에서 보기에도 특별히 기괴한 형태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보통의 빌라처럼 생겼었죠. 그럼 1층과 2층 그리고 3층은 가구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도 넓이는 같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3층의 실내는 비정상적으로 좁았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거실 대신 텅 빈 방 안을 뒤적였고 얼마 안가 개구멍이라고 부를 만한 작은 철문을 찾았습니다. 분명 저곳에 무언가가 있으리라 짐작되는 곳이었죠. 우리 중 가장 나이가 많던 사촌형의 친구가 냉큼 그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암만 어린애라도 통과할 수 있을 만한 넓이는 아니라 다 같이 모여 자그마한 철문 안쪽을 살폈죠. 그곳에는 역시 짐작대로 3층에 남은 넓이만큼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방의 구조가 아니라 보란듯이 우리 눈 바로 앞에 놓여진 한 켤레의 구두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선을 차지한 것은 구두와 구두 주변에 빈틈없이 들어찬 검은 얼룩이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들이었던 우리는 그것이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한 불길함에 휩싸였습니다. 바닥에 엎지른 물처럼 퍼진 검은색의 얼룩. 그건 분명 메마른 피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날듯이 뛰어내려갔어요. 한시라도 빨리 이 건물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층에 도착한 순간 바람이라도 분 것처럼 열어두었던 건물의 정문이 굉음을 내며 닫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을 주어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1층 곳곳에 있는 창문도 녹이 슬었는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5명이 모조리 아귀처럼 문에 달려들어 두들기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행히 망을 본다고 남아있었던 사촌형과 친구들이 동네 어른들을 불러왔고 그분들이 힘을 쓰고 나서야 우리는 건물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각자의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무지하게 혼이 났고요. 그 이후 그 건물은 문을 모조리 떼어낸 채 공사 현장에 쓰는 안전 테이프로 입구를 틀어막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애들을 막으려고 혹은 들어가더라도 나오는데 문제가 없도록 손을 쓰신 거였죠. 이렇게 일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는요. 6번째 이야기, 이어지는 꿈. 폐가 체험 다음 날부터 저는 어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그때까지 늘상 꾸던 다른 꿈과는 달리 이 꿈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멈추었다가 다시 재생하는 것처럼 전날 꾸었던 꿈의 끝부분이 다음날 꾸는 꿈의 시작점이 되는 시기였죠. 첫째 날, 전 그저
그 속초저택 앞에 있는 논두렁에서 몸을 낮춘 채 그 집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둘째 날, 숨어있던 논두렁에서 빠져나와 조금 더 가까이에서 그 집을 바라보고 있었고, 셋째 날, 그 집 바로 앞에서 조심스럽게 집을 훔쳐보고 있었죠. 그리고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잡으며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날, 여태까지의 꿈과 마찬가지로 지난밤 어깨를 잡힌 시점에서 이어졌습니다. 하루가 지나 확인한 제 뒤의 사람은 검은 우비를 입은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생김새의 그 여성은 저에게 무척 화를 내고 있었는데, 그 손에는 날카로운 부엌칼 하나가 들려 있었고, 겁에 질렸던 저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닷새째 되는 날 꿈에서 저는 도망을 치려다 넘어져 다시 그 여성에게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들고 있던 칼을 저에게 거세게 내리찍었어요. 간신히 몸을 돌렸지만 완전히 피하진 못해 한쪽 가슴팍을 크게 다쳤습니다. 꿈인데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끔찍한 고통 때문에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어요. 어떻게든 도망가려 몸부림을 친 그 순간, 저의 잠꼬대에 잠이 깬 어머니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꿈 이야기를 하고 한 번 더 혼이 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폐가 체험 이후 그 강렬했던 기억 때문에 꾸는 악몽인 줄 알았으니까요. 더구나 어머니는 당시까지 제 꿈을 싫어하셨으니 괜히 혼난 지 얼마 안 된 마당에 또 어머니의 비위를 거스르느니 그저 참아 넘기고 있었죠.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건지 다음날 저녁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집 밖까지 저를 데리고 나오신 할머니는 들고 오신 소금을 저에게 세게 흩뿌리셨어요. 아귀 힘을 얼마나 주신 건지 소금 줄기에 맞을 때마다 채찍질을 당하는 듯 따갑고 정말 아팠습니다. 그 이후 하얀 한지 같은 것에 불을 붙이시더니 무슨 고무줄 놀이처럼 그걸 뛰어넘은 후 집에 들어가라고 하셨죠. 할머니가 시켰던 일을 마친 저는 신기하게도 더 이상 그 꿈만은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일이 마무리되진 않았어요. 닷새째 되던 날 꿈에서 가슴팍을 찔린 이후 이상하게도 현실에서까지 숨을 쉬기가 버거웠고 호흡곤란이 발작처럼 찾아와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잠마저 설쳤습니다. 어렵사리 찾아간 병원에서 저에게 준 것은 앞으로 평생을 달고 살아야 하는 약과 호흡 보조기였습니다. 30이 된 지금까지도 저는 뛰거나 운동을 하는 행위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덕분에 군대 신검 결과 사급을 받아 훈련소만 마치고 사회복무요원이 되었습니다만 좋은 점은 딱 그것뿐입니다. 만약 그때 칼을 완전히 피했다면 지금 저는 건강했을까요? 아니면 꿈이 알려지는 게 늦어져 더 나쁜 일을 당했을까요? 혹시 칼을 피하지조차 못해 더 심한 상처를 입었다면 어땠을까요? 돌이킬 수 없는 옛날 일에 부질없는 망상인 줄 알면서도 몇 번이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7번째 이야기, 너무나 슬픈 돼지 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도 결국은 제 꿈 이야기군요. 앞서 말한 내용들이 하나같이 썩 기이한 일이다 보니 제가 늘상 그런 꿈만 꿀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평범한 개꿈을 꾸기도 하고 기억에 남도록 선명한 꿈을 꾸기도 하죠. 물론 가장 많이 꾸었던 것은 역시 악몽입니다. 하지만 저도 가끔은 좋은 길몽을 꾸기도 하는데요. 다음은 제가 고등학생 때 꾸었던 꿈입니다. 꿈에서 저와 누나 그리고 어머니는 셋이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 중이었습니다. 여름이라 더운 날씨에 바람을 들어오게 하려고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았었죠. 그런데 집 밖에서 돼지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놀란 제가 밖을 내다보니 구슬처럼 반질반질 아주 예쁘게 생긴 아기 돼지들이 여러 보이는 겁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좋게 10마리는 넘어 보였는데 모두 하나같이 빨간 리본을 묶고 황금빛의 후광을 내뿜으며 저희 집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동물을 너무나 좋아하던 저와 누나는 환하게 웃으며 돼지들을 반기고 있었는데 문제는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생에 무슨 일이 있기라도 하셨는지 동물이란 동물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아주 치를 떠시거든요. 이내 한 손엔 빗자루, 한 손에 후라이팬을 들고 나오신 어머니는 집을 향해 다가오던 아기 돼지들에게 무자비하게 손을 휘둘렀습니다. 몇 번이나 어머니께 얻어맞으면서 황금빛의 후광을 잃은 아기 돼지들은 모조리 집에서 도망쳐버리고 저는 그 상황에 슬퍼하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버릇처럼 꿈 이야기를 어머니께 해드리니 어머니는 돼지 꿈이 얼마나 좋은 꿈인데 왜 돼지들을 내쫓았냐며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쫓아내신 건 어머니신데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어머니는 네 꿈에 동물을 싫어하는 본인을 등장시킨 것이 바로 너라며 끝끝내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돼지 꿈이니 효험이 있긴 했습니다. 다음날 어머니가 사두셨던 로또의 번호가 모조리 들어맞았거든요. 물론 돼지들이 문턱까지밖에 오지 못했던 까닭인지 하나같이 딱 한 자리씩 빗나가는 바람에 5,000원도 받지 못했지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소한 이야기가 몇 가지 더 남아있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기도 하고 의미가 있을 법한 이야기가 많지가 않네요. 나중에 또 시간이 나면 이번 이야기들만은 못해도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현생이 바빠 지들어 사는 제게 그걸 쓸만한 시간이 허락될지 모르겠지만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쉬는 날도 제대로 없는 나날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현실이 힘들지언정 귀신 같은 것 안 보고 가위에 안 눌리는 지금이 전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귀신 한번 본 적이 없어서 가위 한번 눌려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부러우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거 결코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그냥 이러한 이야기로만 즐기는 게 가장 좋겠죠. 산무이님과 산무이 구독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만 여기까지 적겠습니다.